자, 86페이지 이제 부동산 경제론 하는데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제가 항상 이런 소리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부동산이잖아요. 땅, 건물 이렇게. 이 부동산 속에서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부동산 학개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부동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텃밭에다가 자기가 먹을 거 농사 짓고 자급자족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먹고 나머지는 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택만 지어가지고 자기 쓸 주택 쓰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거 하고 뭐 다른 사람들 저거 하면서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활동의 기본이 바로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우리 시험에도 수요 공급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직간접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보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간접적으로 보면 뭐 거의 7, 8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잘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써봅시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을 하겠는데 먼저 이 부동산이란 것과 관련된 수요 공급을 이야기를 하겠대요. 예. 그러면 수요는 돈 주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소비자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에서 D라고 써줍니다. D. 예, 수요는 D라고 써줘요. 그래서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그러면 어디? 요게 곡선이야. 이게 뭐라고요? 곡선. 옆에 D가 붙으면 무슨 말이냐면 D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해서 D가 아까 수요라고 그랬죠?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준다? 수요 곡선이라고 읽어줘요. 무슨 곡선? 수요 곡선. A가 붙으면 무슨 곡선? A의 수요 곡선 해봅시다. 시작. A의 수요 곡선 이렇게. 예. 자, 공급이라는 사람은 돈 받고 물건을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서플라이에서 그냥 약자로 S라고 써주거든요. S. 그러면 이번에는 보자. 곡선 옆에 S가 붙었어요. 그 말은 곡선인데 S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래요. 그래서 S 곡선인데 S를 뭐라고 그랬죠? 공급. 그러니까 무슨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S 옆에 A가 붙으면 무슨 곡선? A의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A의 공급 곡선 이렇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해서 비례 반비례란 말이 나올 거예요. 비례 반비례. 자 비례란 것은 너도 커지면 나도 커지고 너도 작아지면 나도 작아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비례라고 해요. 비례. 그러면 비례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반비례겠죠? 반비례는 반대예요. 너는 커지면 나는 반대로 작아지고 너는 작아지면 나는 반대로 커진다. 이게 바로 반비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우리 앞으로 이제 비례 반비례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물건의 가격 가지고 이야기해요. 가격 가지고. 어디?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가격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요? 싼 거 좋아하죠. 싼 거. 돈이 조금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100원 하다가 150원은 비싸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 하나를 가져오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그래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음. 공급자는 어차피 똑같은 물건 하나를 파는 거야. 팔고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돈을 뺏기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싼 게 좋겠어, 비싼 게 좋겠어. 그렇죠? 얘는 오히려 비싼 걸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돈이 되니까 공급 물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돈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해 돈이 안 돼. 그럼 공급 물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쭉 풀어갈 텐데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징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책에 보니까 큰 1번에 보니까요. 부동산은 큰 1번 보니까 어떻다? 고가성이라 보이세요? 아, 86페이지 그림. 86페이지 하단부에 그림 보니까 부동산 수요 특징에서 저기 부동산은 1번 고가성이란 말 보이시죠? 네, 그래요. 부동산은 비싸요. 네.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일반 재화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일반 재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일반 재화는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일반 재화는 부동산을 뺀 나머지 다 일반 재화야. 분필도, 볼펜도, 사과도 다 일반 재화입니다. 껌도. 예.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부동산은 가격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 비싸다. 일반 재화는 부동산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다이아몬드는 부동산입니까? 일반 재화입니까? 일반 재화인데요. 다이아몬드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말고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은 뭐냐? 다이아몬드 안 나와. 안 나오고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재화를 전부 다 뭐라 한다? 일반 재화라 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고 부동산에 비해서 일반 재화는 가격이 싸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준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유효, 수요란 말이 있어요. 유효, 수요. 수요가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래요? 유효 수요. 자, 껌은 500원이에요. 자, 껌은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일반 재화니까 가격이 싸죠? 껌은 가격이 500원이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 500원짜리 껌 사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손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일일이 너 근데 500원 있어? 없어? 너 500원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이런 소리 안 물어봐요. 500원은 가격이 싸니까 사고자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500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껌은 사고자 하는 마음만, 의지만 보여주면, 의사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소비자가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자, 학원 옆에 7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월세도 잘 나와요. 그냥 잘 나와. 근데 이 소유자가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5억의 매물로 내놨어. 그러면 이거 사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봐, 이제. 자, 여러분 지금 7억짜리 상가인데 지금 수익률도 되게 좋고 공실도 하나도 없다. 근데 급매물로 5억이 나갔다. 사시고 싶으신 분 손들어봐요. 그러면 다 손들겠죠. 그죠? 근데 손을 다 들었다 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지. 부동산은 고가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수요자로 봐줘. 이게 또 시험에 중요해. 잘 나와. 그래서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수요도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라 하면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뭐가 갖춰져야지? 구매 능력이 갖춰져야지만이 소비자라고 인정해준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체크 안 해도 되겠다. 왜? 색깔이 굵죠. 나중에 아니 저기 1번 고가성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부동산은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구매 의지 플러스 뭐라고 나왔어요? 구매력. 근데 거기다가 굵은 글씨를 써놨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런 그 그림이라든지 표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책 넘기다 보면 거기에 굵은 글씨가 있어. 그러면 다른 글씨에 비해서 글자가 굵다는 것은 그렇지. 뭐 그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은 고가니까 구매력이 수반된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이 소리 이제 한번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유량이란 용어하고 그다음에 저량이란 용어가 은근히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은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학계를 보면 무슨 변수가 있는데 변수 구분하시오가 있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근데 이 세 군데에서 최소한 두 군데에서는 시험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건데 지금 뭐 이야기하면 어디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감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구분하는 게 이제 우리 시험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책 한번 넘겨볼까요?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88페이지. 거기 보니까 수도꼭지하고 밑에 이제 뭐 물통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는 게 유량이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 뭔가 나타나는 게 유량이에요. 다음에 저량이란 것은 일정 시점에 드러나 있는 상태를 저량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갑돌이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갑돌이 월급이 120만 원. 그러면 이제 월급 받는 날이 매달 10일이래요. 그러면 10일 날 갑돌이 통장에는 120만 원이 입금되죠. 근데 그 120만 원은 갑돌이의 월 소득인데 그 120만 원은 있잖아요. 10일이라는 그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한 달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간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10일 날 받는 거죠. 맞죠? 그러면 개인의 소득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한 기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니까 유량, 저량. 유량이 되겠죠. 개인의 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니까 유량이 된다. 이렇게. 다음. 재산, 가치, 가격, 부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하면 재산 내역 공개하죠. 예. 예금 얼마, 주식 얼마, 자동차, 부동산 얼마 해가지고 합계 15억이라고 나왔어. 근데 그 밑에 반드시 뭘 붙여야 되는지 아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써놔야 돼요. 왜냐? 이 재산 15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 5년 동안 이런 게 아니고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은 일정 기간이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이니까 재산, 가치, 가격 이런 것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어디 볼게요. 학원 옆에 홈플러스가 있어. 근데 홈플러스 가보니까 거기에 그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매장에다 진열해 놓는데 커피 믹스가 있는데 밑에 가격이 2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커피 믹스 가격 2만 원은 유량이 저량이에요. 지금 시점에 딱 2만 원이랑 가격이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저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유량, 일정 시점에 드러나 있는 것은 저량. 책에 있는 그림 보니까 이 수도꼭지가 있네. 수도꼭지. 예,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이제 양동이를 갖다 대놨어요. 김장하려고 이제 물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자 5분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놨더니 물이 계속 이 양동이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건 유량이 저량이에요. 5분이란 기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유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잠궜어. 잠그면 물이 이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죠. 잠궜더니 양동이에 물이 이만큼 차 있는 상태야. 이건 유량이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정 기간은 유량, 일정 시점은 저량.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질문을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에 유량 해가지고 보니까 예제를 보니까 유량 질문. 학생 용돈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이 말은 학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용돈이란 너의 소득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학생은 대답을 5만 원입니다 하면 틀린대요. 그 옆에 뭐라고 대답이 났어요? 네, 일주일에 5만 원입니다. 이거는 학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용돈이란 너희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그건 유량 질문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입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다라고 기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 질문. 근데 동그라미 2번의 예제를 보니까 저량 질문 볼래요?
학생 용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야 학생 현재 용돈이란 너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까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학생은 내 지갑 열면서 저 지금 3만 원 있습니다 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3만 원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것은 유량이죠. 두 번째 용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본 것은 그것은 저량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약간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디 맨 밑에 표를 가지고 이야기해 줄게요. 88페이지 맨 밑에 표 보니까 위에가 유량이죠. 유량 변수 중에 세 번째 보니까 혹시 뭐라고 나왔어요? 주택. 그렇지? 주택 생산량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저량 파트에서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택 재고량 나왔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주택 생산량이란 용어하고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주택 재고량이란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자, 주택 생산량이란 용어는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 주택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주택 생산량이라고 그래요. 아직 주택으로서 존재해 안 해? 주택으로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예, 계획 중이거나 또는 진행 중인 상태를 주택 생산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평택시장이 2020년 말까지 평택의 주택 1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거 지금 10만 호가 있어 없어 현재 시점에? 없어. 존재하지 않죠? 자, 이거 유량이 저량이야? 계획 중인 거죠. 유량이죠. 아직 주택이 완성 안 됐어. 예. 다음. 평택시의 현황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평택은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2012년부터 2017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때 5만 호 주택이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자. 자, 이거 지금 주택이 완성됐어 안 됐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아니죠? 진행 중이죠? 유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택 생산량은 이미 주택으로서 완성돼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기간 동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주택 생산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 생산량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택 재고량.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 좀,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데, 이 재고란 것은 미분양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주택 재고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주택 재고는 그냥 느낌상 새 집 같아요, 헌집 같아? 느낌상. 예. 아니에요. 아니야. 예. 우리 학원 옆에는 보니까 지은 지 20년 된 집도 있고요. 30년 된 집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지은 지 딱 일주일 된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은 지 완공된 지 일주일 된 주택을 새 집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신규주택 맞아요. 예? 예. 근데 지은 지 15년, 20년 됐다 그러면 헌집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쪽 파트는요. 재고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야. 현재 시점에서 존재. 그러면 지은 지 20년 된 주택도 현재 시점에서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지요. 지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 집도 우리 흔히 말하는 새 집도 현재 시점에서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 집, 헌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집이든 헌집이든 현재 시점에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재고는 유량, 저량. 새 집, 헌집?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집, 헌집이 아니야. 새 집이든 헌집이든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주택 재고량. 그러니까 얘는 존재니까 바로 저량이 되겠죠. 그러면 평택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평택시는 현재 주택이 5만 호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유량이 저량이에요. 응? 저량이죠. 현재 시점에 5만 호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렇죠. 현재 시점이니까 저량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하겠대. 이건 유량, 저량. 이건 유량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유량, 저량 적어가지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보면 답답하다라고 표현해도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고 헷갈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뺏기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유량, 저량 여러 거 가지고 그냥 시간을 뺏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안 그럴 거죠? 그래요. 잘했어요. 예? 나 믿을게 그러면. 예. 믿어보죠 뭐. 자, 그래서 일단 고가, 유량, 저량 이런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항상 출제가 되는 게 대체제 보완제예요. 그래서 90페이지를 일단 오세요. 90페이지로 오세요. 용어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용어를 보는 게. 그래서 세 번째 대체제. 절대적인 절대적. 예.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직접 여기서 나오든 다른 파트에 다른 데도 또 나와. 다른 데 나오든 어디서 걸치든 무조건 대체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만 나온 적은 없고 한 두세 개 정도 나옵니다. 두세 개 정도. 이 자리에서 나오든 뒤쪽 어딘가에 다른 데서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대체라는 개념. 꽁 대신 닭. 이런 게 바로 대체, 대체. 꽁 대신 닭. 대체. 예. 자, 그럼 이제 어디 대체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한번 용어를 읽어볼게요. 재화인데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인가 보다.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예. 그러면 A란 재화하고 B란 재화는 서로 다른 재화다. 서로 다른 재화. 예. 근데 유사한 효용을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대체제 관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콜라를 사야 되는데 콜라가 없으면 사이다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대체제 관계가 되겠습니까?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전제 조건이 있네.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 속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민법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뭐 복잡한 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재밌어요? 그래요. 좀 더 지나봐야지 알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학개론이 이제 약간 이제 민법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제 수업 방식대로 가면 60점, 65점, 70점까지는 금방 끌어올려요. 끌어올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그걸 잘만 이해시켜주면 금방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부동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 속에서 경제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럼 숫자 가지고 분석하거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와. 근데 계산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요. 근데 일부러 풀지 말라고 엄청 복잡하게 문제를 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합정 같은 경우가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가 정답 없음 처리를 맞아버렸어요. 예. 둘 다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졌냐면 시간을 많이 뺏어먹게끔 하려고 문제를 막 짬뽕을 시켜놨거든. 그러다가 이제 출제위원이 뭔가 용어를 잘못 써버리고 어떤 가정을 써줘야 되는데 가정을 안 쓰고 해가지고 모두 정답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그 어떤 아가씨도 수업 듣다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아나요? 그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두 정답 2개 돼가지고 딱 평균 6점 탁 턱걸해가지고 사라졌어. 2차 때만 나온다며 이제. 아주 그 학생 보면 내가 축하드린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했냐면 일부러 막 어떤 문제는 한 문제가 그러니까 4문제 계산 문제를 갖다가 여지껏 나왔던 계산 문제 4문제짜리를 한 문제로 막 억지스럽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어떤 전제 조건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답 없음 처리를 맡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문제는 일부러 풀지 말라고 복잡한 계산 문제를 줘요. 그러면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60점 맞으면 합격하죠. 그러면 40문제 중에 24개를 맞으면 합격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40문제를 다 맞추는 게 아니고 40문제 중에 16개나 틀려도 되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야. 그러면 복잡한 계산 문제 한 3개, 4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버려. 그까짓 거 버려도 예, 점수 줄 수 있는 문제는 많아. 그러면 16개 틀려도 되는데 계산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게 4개 나왔다. 시간 많이 뺏어 먹는 거. 그거 빼고도 앞으로 틀릴 게 몇 개가 남았어? 12개 남았어. 실수해가지고 또 몇 개 틀리고 뭐 어쩌고 해도 절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고득점이 뭐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합격만을 위해서 딱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 학계론에서 점수가 60점이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생각은 그래요. 네, 내 생각은.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 돼. 그래서 학계론이 참 재밌는 과목은 재밌는 과목인데 근데 나중에 이런 건 있어. 고득점은 잘 안 나와. 왜? 틀리라고 계산 문제 복잡한 거 막 노는 거 한 개 몇 개 있으니까. 근데 민법은 안 그러네. 민법은 더 반대예요. 민법은 아마 처음에 시작하면 내년 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계론이 60점이 먼저 나왔다. 그럼 민법은 45점 나올 거예요. 아마. 민법은 느려. 왜냐하면 그 R을 깨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R을 깨고 나왔다. 근데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R을 못 깨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솔직히. 근데 깨긴 깨야 돼. 그 시험 보기 직전까지 민법 R을 못 깰 것 같으면 나한테 충성하세요. 나한테. 학계론은 65점, 70점 맞는 거 별 문제 안 되거든요. 잘만 따라오면. 그래서 근데 어쨌든 민법은 그 R을 깨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약간 점수가 쫙쫙 올라가서 시험 보면 민법은 100점짜리들이 많아요. 근데 학계론은 100점짜리가 거의 없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이 좋아요? 학계론이 좋아요? 그렇지. 난 지금 그 말을 유도하려고 그랬어. 잘해서 뭐 할 건데? 잘해서 뭐 할 건데?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어쨌든 한마디 더 할게요. 저번 주 합격자 모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합격자 모임 이렇게 몇 군데 갔는데 술 먹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어떤 학생이 있냐면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학계론 95점 맞았어요. B라는 학생은 딱 1차 6점 받고 합격을 했어요. 둘 다 합격자 모임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둘 다 합격한 거니까. 근데 이 학생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교수님 이번에 저 95점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 제 스타일상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냥 1차는 만점이 80점이잖아요. 나머지 점수는 의미 없는 점수잖아. 그래가지고 축하하긴 한데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고 넘겨.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술 한 잔 먹으면 보는 사람마다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워서 95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재수없다고 그래. 잘난 체 한다고. 그리고 요거도 먹어요 나중에 재수없다고. 근데 이 학생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교수님 이번에 학계론 60점 맞고 민법 60점 맞았다고. 그러면 와 잘했다고 술 한잔 하자고 그래. 그리고 이 사람 술 취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60점 맞고 합격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전부 다 축복을 해줘요. 너 정말 네가 운이 좋다. 너는 나중에 부동산에도 돈 많이 벌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고득점은 재수없다는 소리 들어. 잘난 체 한다. 근데 딱 이 점수 맞고 합격하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잘하면 안 돼요. 잘하는 거는 나중에 부동산 해가지고 잘해서 돈 많이 벌을 때 그때 잘해야 되고 지금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격만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이만큼 해야 돼요. 합격만 한다고 생각하면 3분의 1로 공부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학계론을 아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년에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그러도록 바랄게요. 근데 11월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월 달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 합격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보다 벌써 한 달을 더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합시다. 자, 이제 대체제 이야기 하는데 무슨 말 하고 싶었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요,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돈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도 100조, 200조 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계론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평범하게 보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경제인 이렇게.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돈이 무한정 많은 사람한테는 대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 무한정 많으면 콜라 사이다 뭐 살까 고르지 않지요. 에이씨 다 사, 다 있는 거 다 사. 사실 대체제는요,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상황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 주거든요. 야, 콜라 사이다 있는데 너 뭐 살래? 콜라를 산다면 사이다를 안 사는 거고, 사이다를 산다면 콜라 안 사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이 그거예요. 근데 돈이 무한정 많으면 선택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다 갖고 와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돈이 무한정 많은 게 아니고 돈이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과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어울리는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대체란 말이에요. 대체.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자, 그러면 필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거기 밑에다가 제가 저 대체제 가로 열고 예제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써놨거든요. 나중에 그거 보면 되니까 그냥 지금 칠판만 주목합시다. 자, 여기 뭐라 써놨어? 공급자가 선택하는 거야?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비자 관점에서 가. 소비자.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한다, 비싼 거 좋아한다? 싼 거 선택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 자, 스톱. 콜라가 원래 1,000원이다. 사이다는 900원이다. 그러면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100원 싸죠? 그죠? 근데 콜라 가격이 상승한대요. 콜라 가격이 상승한대. 그 말은 콜라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한다 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대체제 관계래. 근데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콜라만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사이다는 가격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어디? 아까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100원 쌌나요? 근데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란 것은 뭐만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는 가격이 그대로야. 그대로. 그죠? 근데 아까는 100원 쌌는데 이제는 얼마 싸? 200원 싸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첫 번째, 상대적으로 대체 관계가 있는 사이다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콜라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다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가 더 싼 거잖아. 그럼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소비하는 돈이 무한정 많아? 아니죠. 그러면 사이다를 많이 사게 된다는 것은 당의 재화인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이다란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상승한다. 그렇죠? 상승한다. 자, 어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논리 이해하겠어요? 학생들이 1년 내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단순한 흐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자, 다시. 콜라 사이다는 대체 관계다. 그랬을 때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다 가격은 상대적인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하니까 상대적으로 싼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당연히 그러면 소비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당의 재화인 콜라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사이다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상승하게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정확하게 콜라 사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시험에는 콜라 사이다라는 용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우리는 일반 경제학이 아니고 부동산 학개론이거든. 그러면 대상만 바뀌어서 나와. 아파트 대 연립, 아파트 대 단독, 아파트 대 오피스. 이거 둘이 대체적 관계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딱 어떻게 나오냐?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예, 이거. 비싸면 덜 사고 상대적으로 싼 요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예,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놈의 거 가지고 이제 봐봐. 이제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죠? 그죠? 근데 1월 달에 오는 학생들 봐봐. 내가 대놓고 이야기 않겠지만 이놈의 대체제재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죽고 싶어 차라리.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는 건 나중에 생각이 되니까 지금은 무조건 콜라 사이다로 가.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 개념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보완제가 있어요. 보완제 시험에 나와요. 근데 대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무조건 3문제 정도 용어라든지 개념이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보완제는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약해. 많이 약해. 근데 한번 봅시다. 용어를 읽어보게. 무슨 제? 어떤 재화인데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화인가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란 재화하고 D란 재화를 가지고 보완제? 그러면 C란 재화만 썼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데 D란 재화만 썼어도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데 C란 재화와 D란 재화를 동시에 같이 쓰게 되면 따로따로 썼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호 궁합이 잘 맞는 관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약속했죠?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만 먹으면 좀 고기만 계속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삼겹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화 뭐라고 했어요? 소주라고 했죠. 소주. 상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 우리 약속. 그래서 삼겹살 고기만 계속 먹으라고 하면 나중에는 좀 그래. 근데 소주만 계속 먹으라고 하면 이것도 그렇죠. 근데 삼겹살을 먹을 때 소주를 한 잔씩 하고 같이 먹어주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둘이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야. 그러면 보완제는 한쪽은 많이 필요하고 한쪽은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쓰는 거. 그러면 삼겹살을 많이 사면 소주도 많이 사고 삼겹살을 조금 사면 소주도 조금 사고 그런 관계를 보완제 관계를 한다. 시험에 중요하지만 지금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삼겹살 먹을 때는 역시 소주를 같이 먹어야지 보완이 돼. 다시 뭘 먹을 때는? 삼겹살 먹을 때는 역시 소주를 먹어야지 보완이 돼. 그 정도 개념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대체제가 중요하다. 자, 요거 지금 첫 시간에 요거 한 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봅시다. 먼저 봅시다. 부동산 수요 공급 이렇게. 수요는 돈 주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다. 싼 거 좋아하냐 비싼 거 좋아하냐? 싼 거 좋아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다음, 공급자는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어차피 물건을 갖다 주는데 돈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거 아니냐? 싼 거 좋아하냐 비싼 거 좋아하냐? 비싼 거 좋아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돈이 되니까 공급 물량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 물량도 감소시킨다.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다음.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일반 재화하고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재화는 싸고 부동산은 비싸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그냥 수요가 아니고 뭐가 수반된? 구매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이다. 유량은 일정 뭐다?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유량이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소득도, 주택 생산량도, 수도. 주택 생산량은 현재 주택으로서 완성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주택 생산량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일정 기간이니까 무슨 변수가 된다? 유랑 변수가 된다. 다음, 저량 일정 시점, 물건의 가격, 가치, 재산, 부채, 또 주택 재고량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주택 재고량은 새집이다, 헌집이다? 둘 다? 새집, 헌집 구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새집이든 헌집이든 현재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주택 재고가 된다. 또는 재고주택량이 된다. 얘는 특정 시점에 이미 완성돼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다? 가 아니다. 보통 사람처럼 돈도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 그래서 대치라는 것은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은 소비자가 무한정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한쪽을 많이 사면 이쪽을 덜 사고 이쪽을 많이 사면 이쪽을 덜 사는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콜라 사이다가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만?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 가격은 절대적인 가격은 그대로지만 콜라가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무슨 효과?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럼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하니까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는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결국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상승한다. 그죠? 삼겹살만 먹으면 찜찜하다, 부족하다. 삼겹살 먹을 때는 반드시 뭘 같이 먹어라? 소주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라. 그렇게. 그럼 둘이 뭐가 된다? 보완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자,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하죠. 네.